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앞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세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입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 신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33조에 실려 있습니다. 신설입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데 이것이 개인유사법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라는 것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개인유사법인이 주주가 3인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이때의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될 것입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A주주는 15%, B주주는 18%, 나머지 8명의 주주가 67%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했을 때 이때 A주주와 나머지 8명이 특수관계자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18%를 보유한 B주주가 아니고 15%를 보유한 A주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적용 대상은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유사법인이 해당되지만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 할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세 방식은 초과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라는 말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으로 보겠다. 즉 배당하지 않았지만 배당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즉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죠. 배당 간주 금액은 초과 유보소득 곱하기 각 주주의 지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자,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즉 각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거기에다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한 환급세액 이자 등은 소득으로 보고 플러스를 해주고 사업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 그리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결손금이라 하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해에 간주배당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납부할 세금, 법인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더한 금액에다가 50%를 곱한 금액과 자본금 곱하기 10%를 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더해주는 것은 그것만큼 이미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차감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주배당 기속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됩니다. 간주배당 지급 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의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의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하면 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 시기에, 즉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을 지급받으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과세 조정입니다. 일단 간주배당으로 주주에게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다시 실제 배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를 한다면 중복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개인유사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유보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기업 내에 쌓아둠으로써 주주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한다, 그걸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 유보 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인 유보 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을, 즉 세금을 늘리는 법을 만들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세법 체계에서 없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가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정유보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각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정한 유보소득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법인은 우리는 법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80%가 유보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B법인은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60%가 적정 유보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C법인은 또 30%가 적정한 유보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딱 집어서 50%가 유보소득이다 라고 단정 짓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간주배당금액에 대해서 과세됐지만 이후 여러가지 요인으로 손실이 나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간주배당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이상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초과유보소득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0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의 첫 번째 연도에는 50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연도에는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세 번째 연도에는 다시 50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상계년을 합해보면 70의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주배당은 첫 번째 해에 50,
두 번째는 0으로 보고 마이너스 30이지만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50. 그러면 3개년 동안 간주배당은 100에 대해서 과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 의미고, 네 번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전체 업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하고, 추후 제외 업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업종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업종, 대상 법인을 일정 매출액 또는 자본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과세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과세 대상 업종, 대상 법인을 매출액 얼마 이상 또는 자본금 얼마 이상 또는 이하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하겠다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또 시행령에는 추후 과세 절차, 즉 여기에 과세 방식이랄지 적용 기준이랄지 간주배당 기속 시기랄지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일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를 회피하고자 가짜주주를 구성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가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했을 때 각각 30%, 40%, 3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10%, 40%, 50%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 2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해서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주주를 구성하도록 한다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이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명의신탁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 배당 시 차감을 위한 간주배당금 내역관리 문제, 실제 배당 시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감을 해준다 했으니까 이 간주배당금 내역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간주배당도 배당의 하나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종합과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외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문제 등 배당을 받은 주주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과대한 납세 협력 비용의 발생으로 이러한 관리, 종합과세 또 건강보험료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간주배당금에 대한 지급 명시에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이행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되는데,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게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즉 유보소득과 비슷한 개념이죠. 미환류소득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 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입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즉 초과적정 유보소득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이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곱한 산출세액을 법인세에 더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비슷하죠. 또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 세도 일반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수동적 소득, 수동적 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업에서 발생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득을 수동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유사기업의 간주배당은 적극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인 유보 금액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가 아닌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라는 점이 다른 것이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다시 간주배당을 시켜서 주주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간주배당과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다른 점은 간주배당의 경우는 실제 배당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경우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없다는 점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이렇게 10% 이런 참고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유사법인이 관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개인사업자가 그냥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는데 굳이 법인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입찰상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입찰을 볼 때에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들의 법인 선호 경향과 개인유사법인들이 대부분이 적용될 개인유사법인이라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따라 2억 원 이하는 10%, 10%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낮을 때는 6%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되니까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개인기업의 간주배당을 하게 되면은 소득금액의 50%에 대해서 14%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8% 정도의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0% 플러스 8%, 어차피 가족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18%가 될 것 같으면 뭐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6% 15%짜리가 많은데 뭐 24%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18%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금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 유사법인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주배당으로 인해 이처럼 간주배당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8%가 되게 되면 뭐 낮은 세율일 때는 6% 15%니까 개인 사업자는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인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의 경우로서 대표이사 급여가 A원이고 당기순이익이 B원이 낮다고 가정해서 배당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배당은 2분의 B가 되고 그 중에서 2천만원 분리과세로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즉 15.4%를 내지만 나머지 B원 마이너스 2천만원은 기존 급여와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지분 구조를 조정하고 즉 가족이 아닌 타 주주를 뭐 20% 이상 21%를 넘겨서 79%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해서 순이익을 줄여야 간주배당 금액이 줄어들 거니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급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급여는 재조정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4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